지난 금요일 날 한중 디자인 교류 30주년 기념 행사로 생성 AI 미래 산업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생성 AI는 파괴적 혁신 기술인지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발표 내용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성 AI, 챗GPT로 시작한 생성 AI가 과연 우리 삶을, 우리 산업을, 또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비즈니스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30일 날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한 이후로 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죠. 지금 6개월하고 한 반 정도 지났는데요. 한국에서만 관련 서적이 70여 권이 넓게 출판됐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광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책들이 이렇게 쏟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거의 매일 몇 건의 세미나가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고, 물론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세미나에 참가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 아마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챗GPT에 대한 책 목록이 정말 수백 건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세미나부터, 그 챗GPT를 비롯한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들이, 분석 기사들, 심지어, 맥킨지 같은 경영 컨설팅, 기관도, 매일매일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바꾸고 비즈니스를 바꿀 건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죠. 이렇게 1년에 수 건씩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는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가는 건지 그냥 광풍으로 일시적으로 유행으로 끝날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AI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 그래서 단순히 기본적인만 채택하는 수준도 있고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확 받아들여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꾼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조직을 다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는 다양한 기술 채용 수준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대하느냐는 사실 리소스 재배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거대 기업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회사, 심지어 삼성전자까지도 자금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기존 기업들은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 산업에서 리소스를 빼서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 단순히 유행으로 지나가는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경우는 그게 낭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전에 메타버스 NFT 거의 광풍이 불었죠. 그래서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까지, 대학은 물론 기업, 지방자치단체까지 여기에 심지어는 수억 원씩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는 불과 몇백 명, 거의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실패한 프로젝트들이죠. 이것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막 광풍이 불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지 정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술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나 NFT는 그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이 꿈꾸는 우리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우리 기술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나 NFT는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3D 매핑 기술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또 그것을 이용자들한테 전달해주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무선 통신망 아마 6G는 돼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 현상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리소스를 투자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냐, 단순히 트렌드냐로 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트렌드는
언어용어로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나 상황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거나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또 다른 것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또 거기서 다시 바뀌죠. 그러니까 트렌드는 쉽게 얘기하면은 유행을 했다 소멸된다고 보면 됩니다. 유행을 했다가 계속 지속되면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트렌드라고 그러고요. 패러다임은 집단이 생각하는 방식과 그 생각에 따른 행동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이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 조직, 이 집단이 행동하고 있는 생각이나 그에 따른 행동이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패러다임 전환의 기술인지 단순히 트렌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트렌드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트렌드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프레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프레임으로 바라봐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워낙 변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래도 방향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시기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방향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이 디지털 기술은 특히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얼마큼 모이냐에 따라서 그 이용자들의 연결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로 이루어지는데 이 네트워크 효과는 반드시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그 임계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몇 명이 사용했을 때 네트워크 효과가 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잠복기라는 게 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작용과 비선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것이 과연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정말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네트워크 세상이기 때문에 비선형으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임계점이 통과하고 나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창반이라고 그랬는데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더라도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대목임,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피드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의 대목임이냐, 음의 대목임이냐, 그러니까 양의 피드백이냐, 음의 피드백이냐에 따라서 수시로 음의 대목임이 되면 다시 소멸이 되고요. 양의 대목임이 계속 반복이 돼야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이런 양의 대목임을 만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임계점이 중요하고 또 양의 대목임에 의한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머리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잠복기라는 게 존재하니까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부분만 볼 수밖에 없어요. 바다 밑에 이게 얼마나 큰지를 예측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잠복기인데 이게 과연 거대해서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히 트렌드로 갈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디지털 세상은 두 가지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한번 접근해보자. 그래서 오랫동안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이 디지털 세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생산성의 비약적인 상승.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존의 방식보다 생산성을 단순히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 심지어 몇천 퍼센트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은 이건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또 하나는 권력의 하향화. 권력이 주로 소수의 사람, 그리고 공급자에 있던 것이 이용자한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정치로 따지면 국민들 개개인한테 권력이 확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대등화가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나 저나 권력이 대등해지는 것이죠. 이 권력의 하향화로 인한 수평사회를 우리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사회의 갈등이 많아지죠. 경제적으로는 이 권력의 하향화가 온디맨드 경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디맨드 경제가 모든 산업을 좌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못 올리는 조직이나 회사나 개인은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산형 인공지능도 이 생산성 증가와 온디맨드 경제 두 프레임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어쨌든 디지털 시대의 생산성 향상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서 수직 상승해야 된다. 그런 기술만 우리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루어진다. 그거거든요. 또 권력의 하향화는 이용자는, 소비자는 단순히 왕이다가 아니라 이용자는 절대 왕이라는 것이죠. 절대 왕은 그 왕이 뭐라고 지시하기 전에 우리는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왕이 원하는 대로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경제는 이용자는 절대 왕이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 디지털 기술은 우리 이용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원할지를 예측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 챗GPT나 언어 생성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구글과 아마존이 페이스북이 지난 20년 동안 개발한 것은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할까 예측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해야 우리 절대왕인 이용자의 마음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의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왕이 이것을 해오거라. 그러면 누구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 가져오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왕이 뭘 원하는지를 본인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뭘 원할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뭘 먹을 때, 그죠? 삼시세끼 먹죠? 먹을 때 오늘 난 내일 갈비찜을 먹고 싶다. 왕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본인이 내일 갈비찜이 먹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왕도 모르는데 왕도 내일 내가 뭘 먹고 싶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예측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내일 우리 절대 왕이 이것을 원할 거다. 오늘은 갈비찜을 드셨으니까 내일은 칼국수를 원하실 거다. 그래서 미리 칼국수를 준비하는 게 이것이 이용자는 절대 왕일이 시대, 온디맨드 경제에 이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거대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왕인 이용자가 내일 아니면 1년 후, 5년 후 무엇을 원할지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비즈니스 경제에서 비즈니스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는 잘 안 써요. 그냥 고객 불편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 불편점과 엔트로피는 다른 거는 고객 불편점은 지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늘 나 갈비찜 먹고 싶어. 근데 갈비찜이 안 오죠? 이것이 고객 불편점입니다. 왕도 내가 갈비찜 먹고 싶은데 갈비찜이 안 온다는 걸 알고 있고요. 고객도 그리고 회사도 공급자도 왕이 갈비찜을 원한다는 걸 아는데 그걸 못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엔트로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내일 뭘 원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뭘 원할지 1년 후에 뭘 원할지 심지어 5년 후에 뭘 원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 본인도 모르지만 미래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이 쌓이는 것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원래 물리학 용어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이용하지 않은 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 모든 에너지는 바뀌어도 그 값어치가 보존된다는데 그렇게 값어치가 보존되지 않는 열이 50%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요. 좀 어려운 물리학 용어인데요. 그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는 무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학에서는 뭔가 쌓이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그 조직이나 서비스나 이거에 스트레스가 공급자도 모르고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그럽니다. 고객 불체증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객 엔트로피 개념을 이용해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런 모델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닫힌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걸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용자가 좋아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용자가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고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2명이 그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1만 명, 10만 명의 이용자가 모이는 거죠.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가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산 능력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전문 기술자를 채용하기 시작하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쌓일 때 가치가 닫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치를 풀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직원들을 더 채용하고요. 근데 직원들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예를 들면은 코딩은 저쪽에 의뢰를 하고 그거에서 이용자 분석은 데이터 분석은 저쪽 회사가 맡아줬는데 이게 느리니까 그걸 내부에 데이터 분석자도 우리가 채용을 하고 그죠? 코딩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채용을 하고 그러면서 내부에서 그 갇힌 가치를 빨리 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 공급 체계에서 가치 샷을 형성하고 그리고 협력 단체에 의해서 생태계를 만들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치가 쌓일 때마다 그걸 풀면서 그 서비스가 그 플랫폼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닫힌 가치의 확산이라고 합니다. 제프리 무어가 만든 모델인데요. 이제 이런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데서 2가지 모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데서 그것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스타트업이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도 그렇고요.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정부 지원으로 스타트업 추진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몇십 개에서 몇백 개의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관찰해 보면은 그 스타트업들의 99%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그 엔트로피를 푸는 게 아니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스타트업은 아닙니다. 창업은 맞는데 스타트업은 아니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디지털 패러다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무지 많이 쓰죠. 근데 하기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매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개인이 무엇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내가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을 해서 돌아가면은 그때부터는 가치가 닫히는 엔트로피가 쌓이면서 가치가 닫히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은 확장이 안 되고 그 산업은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도 디지털 시대 스타트업이 아니다. 그죠? 내 산업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그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들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줄 때 당신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을 이용자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존에 자기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더라고요. 이용자한테 본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자기들 사업의 핵심을 제껴놓고 자꾸 어떻게 하면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벌여서 수익을 얻을까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죠. 산업화 시대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비즈니스를 했지만 디지털 시대는 내가 아이디어 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어디에 엔트로피가 쌓이고 어디에 가치가 닫히는지를 찾고 그래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없으면 난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기술로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그것이 스타트업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언어 생성 인공지능, 챗GPT, 그죠? 구글의 바드, 이런 생성 인공지능은 이런 어떤 엔트로피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